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펀치 진행의 오종환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의 만남도 힘들어지면서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대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리본의 김웅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희수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리본, 김 대표님, 이게 사회적 기업이죠? 예,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전 서비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서비스, 사후 서비스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죠? 위생 환경 개선이죠. 건물에 대한 위생 환경 개선을 하는데 사전에는 저장 강박에 따른 이제 쓰레기집이라든지 그리고 사후에는 고독사 발생으로 인한 건물 위생을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고독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고독사라는 게 어떻게 규정되고 있나요? 고독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습니다. 학문적 정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이 그래도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정책적 운영 방안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지내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망한 이후에 수일이 지나서 발견된 경우를 일본에서는 이제 고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고독사라고 하는 고독이란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립사가 좀 더 객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 두 가지 현상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독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외부와 단절돼서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정책의 일선 1위의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곤이란 문제, 사회적 고립과 빈곤의 현상이 결합된 그런 경우에 이제 고독사 내지는 고립사를 우리가 주 관심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법에도 없고 사회적으로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게 오늘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독사 그러면 주로 노인분들이나 중년, 장년층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게 여겨졌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 30대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취업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이제 많이 겪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서적 고립이라든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정서적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이게 이제 아동기부터 계속적으로 쌓여 있던 것들이 성인이 되면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뭐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이제 고독사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체감하는 부분들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그 작년까지 부산 지역 40대의 무연고 사망자 굉장히 놀랐는데 거의 4배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다른 전국 평균은 한 1.3배 정도 되는데 부산 지역만 유독 이 40대 고독사, 무연고 고독사가 많아지는 추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부산에 이제 그 복지개발원에서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부산의 그 통계 중에 좀 재밌는 것이 부산의 50대의 싱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사회적 고립에 해당되는 특히 남성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또 그로부터 약 4,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부산의 이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이제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뭐 이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것이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그 비율이 높다 하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연고사로 진행됐을 때는 아주 이제 정말 그 우리 상상하기 싫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요거를 이제 그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연고사인데 그 밑에는 광범위하게 우리 부산 사회에 고독사 예비군들이 굉장히 퇴적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전통적으로는 복지가 주로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노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장애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년과 중장년은 복지의 대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의 취약성 또 이런 복지 전달 체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저 부산의 40대 청년층도 굉장히 비율도 높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이제 고독사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2017년부터 올 초까지 이제 고독사는 이게 정확한 어느 규정 하에서 이 통계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16명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특이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층에 비해서 장년층이 더 높다. 그리고 전체의 한 80% 이상이 남자더라.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동절기보다 오히려 하절기가 많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천 의원님, 뭐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들? 아마도 이제 앞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의 산업 구조가 이제 50대, 60대 하고 40대 이제 실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가족과 이제 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와도 단절되고 가족과도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 아마 부산에서는 유독 그 50대, 60대 장년층이 높다. 그리고 남성들이 아마 많아지는 원인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의 80% 이상이 남자라는 것도 참 같은 남자로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천 의원님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요 상황, 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청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복지의 대상이 아니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저소득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그 이제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 연계도 하고 아울리치라 해서 방문도 합니다. 하지만 청장년은 대상이 아닌 경우죠. 두 번째는 이제 남성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좀 더 익숙한데 남성들은 지금도 이제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서 방문하는 아울리치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래구에서도 아마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장년층의 경우에는 남자고 하니까 독립성도 강하고 하니까 외부와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알코올 의존성이 그래도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개 이 무연고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알코올 의존 비율이 또 상당히 높은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남성들이 더 단절될 수밖에 없고 소위 고독사의 위험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의 요인의 하절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동절기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악취 같은 게 안 나는데
아마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상당히 뭐 수개월이 지나서 대부분 발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계절 요인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초 수급자 절반 이상이라는 부분은 아까 네.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사회적 고립과 경제인 빈곤이 빈곤이 결합입니다. 복합되어져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한 특수 청소부 얘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고독사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도 정리하고 뭐 악취 제거하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한 7년간 본인의 활동들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일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똑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현장마다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신 게 보다 구체적으로 고독사 하신 분들의 전후 상황을 네. 많이 겪으셨을 거고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느꼈었던 현실적인 이야기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사전 이제 고독사 이전에 발생하는 고독사로 가는 고위험군들의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고립이 돼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제 고립이 돼 계시고 소통이 안 돼 계셨고 그리고 대부분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신 거 있으시고요. 건강 상태, 식생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대부분이 현장에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 기능을 하지 않는 냉장고를 쓰고 계세요. 식자재도 이제 거진 손상이 됐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를 하신 걸로 보여지시고 우울증 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어떻게 이제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는 수면제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들은 거진 발견이 많이 되고요. 우울증 약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알코올 술병이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것들은 이제 연탄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방법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현장마다 있습니다. 그 고립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선택하신 분들을 주로 접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비율 자체는 저희 현장 체감할 때 비율은 80%는 자살이시고요. 20%는 10% 정도는 이제 범죄 현장으로 인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10%가 돌연사세요. 그러니까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유가족들은 사후에 찾아오는 케이스는 없나요?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유가족분들이랑 연락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본인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고 유가족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유가족임을 포기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가족인 거는 알리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비밀리에 요청을 하셨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에는 무용고로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자식의 도리는 하고 싶어서 방문하셔가지고 의뢰했던 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교수님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고독사하는 상황.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생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고립되고 이런 상황들이 커지는 이유이지 않겠습니다. 네. 가장 이렇게 현실의 벽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올해 아카데미상에 이제 그 우리 윤여정 씨가 이제 수상을 해서 관심이 있는데 또 작품상이라든지 감독상으로 이제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라는 네. 그 영화가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미국 사회의 이제 노매드라는 유목민이죠. 예, 유목민들의 그 삶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우리 전 세계가 특히 한국 사회가 거의 그 1인 유목민들이 이제 살아가는 사회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유형이 작년 통계로서 한 30.2% 정도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부산의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학적인 그런 특징으로 본다면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향후에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의 강화,
그리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 그 생애 과정들이 이미 장수 사회가 되었는데 연령적으로 벌써 젊은 계층들이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결혼을 또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고독사 할 수 있는 위험 비율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가 되다 보니까 근로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연령층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에 너무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사회에 연대하는 훈련들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 복원 중심의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복지적인 관심이나 또 사회 설계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생애 단계별로 이런 앞으로의 고립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장관급으로 조금 오해가 됐습니다만 이 고독사에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로 보면은 뭐 한 차관보급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런 이제 부처의 그런 대표를 이제 공직으로 위촉을 할 만큼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살만 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복지부에 자살을 담당하는 부서를 뒀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 고립을 대처하는 연대형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게 확 와닿는 게 아까 뭐 1인 유목민의 어떤 증가 추세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부산이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고 증가세가 좀 급격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원 정책들을 보면 대충 뭐 이렇게 조례 정도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고 그 특징에 맞는 맞춤형 어떤 전략도 좀 필요하고 그럴 텐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 아니면 좀 이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제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또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제 고르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장년층들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청년층, 젊은 층도 좀 이제 위기 가구 그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관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동대구만 해도 아직까지 그 위기 가구 발굴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각 구군들이 일단 위기 가구 발굴부터 먼저 최우선으로 좀 한 다음에 그 뒤에 예방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축적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정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뭔가 사례를 좀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뭐 영국 사례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조 교수님.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우리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희망 그 리본이라 하셨죠. 그 협동조합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하는데, 요런 게 이제 일본에는 아예 이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공공이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움직여서 하는데, 일본은 좀 민간의 활력을 굉장히 좀 존중해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일본은 민간이 굉장히 좀 발전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들, 또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은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쪽방촌에 해당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고시촌이라고도 하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이런 1인 가구가 넷카페라고 합니다. PC방이죠. 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1인 가구들이, 취약 1인 가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보다는 이런 이제 예방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넷카페라고 해서 이제 PC방 같은데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을 쓴 지 한 15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어르신들도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장수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은 잘 아시겠습니다. 엔딩 노트 같은 거를 작성하게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사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용고사가 이렇게 될 때는 이분이 유언으로 어떤 걸 남겼는가가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딩 노트에 대한 지원이나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품을 관리하는 이런 데 대한 정리, 일본에는 프랜차이즈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세대가 서로 결합해가지고 여러 연령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컬렉티브 하우스라든지, 일본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긴 합니다만 각 주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고,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모나리자라고 해서 이제 이니셜을 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계기가 된 게 2003년도에 유럽에 폭염이 왔고, 그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성금도 보내서 그 이후에 세대 통합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선진국의 특징적인 것은 국가가 나선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사회 연대와 고립을 해결하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좀 사회단체라든지 또 지자체 같은 데서 적극적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사실 이제 고독사 예방이나 사후 대책 관련해서 보면은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첫 번째는 지자체에 빨리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정의가 없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저희가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 안내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는 고독사가 없다, 발생한 적이 없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른 제도들이 이렇게 개선되기 전에 정의부터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리되지 않고 다른 고독사를 뭐 개선을 하고 예방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전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 예방도 물품 전달 위주로 이렇게 물질적인 제공만 하고 있는 게 다거든요. 이제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 맞는 그 이제 예방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 사업 문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해 나가야 될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죠. 우선 고독사 이 사례를 좀 보면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근데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게 되면 이 사례들이 좀 다양할 텐데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혹은 뭐 지병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춤 형식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1인 가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하고 연결을 좀 시켜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자마다 이제 맞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심리 상담 뭐 바우처를 좀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받지, 이분이 1인 가구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든가 위기 가구라든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는 뭐 혹시 더 구체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될 부분들,
네. 꼭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과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정해지고 난 뒤에 시군구라든지 광역시도 같은 경우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그 고독사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그 소위 그 일할 수 있는 연령대에 대한 그 복지, 젊은 연령층이나 중장년에 대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획권 자체를 지자체에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사정이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지자체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은 부산으로 보면 구군, 기초자치체가 굉장히 고독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 고독사의 비율을 조금 낮추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왕성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부산시가 한 4년, 3년 전쯤에 고독사를 막겠다고 해가지고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이게 잘 발견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공동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예방, 아까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방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발생되고 나온 뒤에 문제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각 부산에는 구군, 그리고 읍면도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이 있거든요. 일본 같으면 이걸 민생위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더 쪽방촌이라든지 대개 보면은 부산의 쪽방촌은 여관이나 여인숙이 많은 이런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건강관리라든지 특히 이제 남성이 많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화된 교육을 좀 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와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 같은 거를 좀 진단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나 마일리지 같은 걸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대개 오는 걸 꺼리는데 도와줄 것도 없이 자원도 없이 뭐 때문에 오느냐라고 거부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담에 응했을 때, 또 신체 활동을 더했을 때, 건강 관리를 했을 때, 집을 청결했을 때마다 마일리지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각 그 구라든지 이런 데 특성에 맞게끔 좀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혜가, 현장에 적합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전수조사의 형태의 사전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사생활 침해다, 뭐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알려지기를 꺼려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정책적인 접근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작년에 서울 성동구의 경우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시도를 한번 했는데 1,500여 가구를 발굴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작년에 지급되었던 그 긴급재난지원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위기 가구를 발굴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결국은 핵심은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혹시 좀 추진하고 있거나, 그 전에 뭐 원장님을 하셨으니까, 복지개발원 원장님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있을 때는 시민복지 기준이라는 거를 원장으로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생애 주기형 보장도 있고 일반 기준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관심을 뒀던 게 부산만의 전략이었는데 동네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동네 생활 보장. 동네 생활 보장. 그래서 동네 단위의 커뮤니티 단위의 생활 기준 같은 거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5분 내, 그때 이제 제가 글도 썼는데 15분 내 동네 생활 복지라는 이런 개념도 써서 커뮤니티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마련하고 전략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또 지금 보면은 부산에 그 조금은 지금 바뀌었는데 돈을 내려보낼 때도 동에다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지 말고 동네에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그 사업을 보고 돈을 내려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그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고독사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그런 사업에 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는 예를 든다면 중산층이 많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한 설사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고독사의 대상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빈곤한 사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중장년은 거부 반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성 사례관리사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직접 아울리치,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읍면 동단이라든지 구군 단위에 좀 더 적극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으로서는 동네 생활 보장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은 이 동네 생활 보장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신 실질적인 활동은 민간 활동 차원에서 좀 강화시켜야 되고 그 목적 자체는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서 뭔가 고립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취지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업 초기에 사전 예방에 공동체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고립은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시면 이제 고독사로 가는 일은 좀 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여기서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건 사전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는 또 사전 예방에 두다 보니까 이렇게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문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장제비 정도만 지급이 되고 있고 청소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건물 임대업자의 이제 문제로만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도 어쨌든 정부랑 건물 임대업자랑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 거부 현상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그 예방 사업을 하다가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쓰지 못해서 그리고 또 그럴 것이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자존감이 낮으시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세요. 그럼 치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임대업자는 빨리 계약 기간이 끝나길 바라시는 분들도 많고 다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후 문제까지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뭐 인공지능 AI 이용해서 이게 로봇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끔 해서 그거를 방지하는 고립을 좀 방지하는 형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일이 그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한전 같은 데나 그러니까 전력 사용에 대한 체크 그리고 가스에 대한 체크라든지 수도 계량기 체크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고독사라든지 또는 갑자기 이제 돌연사가 어르신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그 시스템은 지금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일선 공무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
아주머니라고 네, 이야기하죠. 네. 배달하시는 분한테 이제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요런 이제 잔잔한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것도 예방 차원이지만 더 좋은 것은 지역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데 대한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지난 뭐 보궐선거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너무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인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가족 문제, 노인에 대한 이런 사회주택을 구별로 의무적으로 조성케 하게 하고 공동적인 대처를 하게끔 하는 그 지자체의 책임과 권리로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되는 데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좀 기초지자체가 이런 분권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첨단 기술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다양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의 정책적 좀 해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어서 대부분의 그 얘기는 사실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시민들에 대한 당부도 좋고요.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 발언을 좀 천윤현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정부나 저희 동래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단 먼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대상자분들을 좀 사각지대 없이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각자에 맞는 지원 대상이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앞에 우리 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독사의 원인은 사회와의 고립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해외 일본의 뭐 이제 공동 주거 같은거나 아니면 덴마크의 코하우징 같은 이제 주거 공동체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우리 정부나 관에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사회와의 고립을 조금 이렇게 막아준다면 자연적으로 이제 좀 이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제가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구마다 이제 경로당들이 지금 한 100개 이상씩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 공간을 이제 노인들만 계시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노인들이 좀 같이 생활을 하게 해서 이 부분들이 예전처럼 조금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느끼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아마 우리 구나 우리 정부에서 좀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 찾아가는 이유는 애를 좀 할머니들이 돌봐주고 이러나요? 그렇죠. 제가 그 독일에 예, 2018년도에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맘 센터였는데 좀 특이한 것은 건물이나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거기에는 보면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학부모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놀다가 저녁 되면 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고독사라는 게 꼭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고독사는 나로부터 나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고독사를 색안경으로 끼고 안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네네. 그 관심,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별히 이렇게 특정 연령이 아니라 전 연령을 두고 관심 있게 봐주시는 시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조 교수님. 고독사는 뭐 저도 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좀 노출이 쉽지가 않은, 발굴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정책적 과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는 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고독사를 그냥 캠페인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국가와 부산시와 그리고 구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문제 해결형으로 좀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인 노마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 경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가기 위한, 즉 연대와 공생을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기획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 일환이 뭐냐 하면은 길어진 수명에 생애 주기형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청년들의 지금 각자 도생을 해왔던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가 가장 애각적으로 드러나는 게 청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과 중장년의 경우에는 현재 사회보장망으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대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려울 때 상담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다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든지 위기 시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고독산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 한 구청 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스틸 라이프. 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감독인 우베르토 파솔리니는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특정한 사회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멀쩡한 사람들의 삶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토크 번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